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일본어 변천사 1, 니혼고 헨센시 1라는 과목입니다. 일본어 변천사는 원래는 저희는 정규 과목에는 없는 과목입니다. 일본어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일본어의 역사, 일본어의 변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오늘날의 현대 일본어가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언어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본 강의는 전교 교육과정에는 없는 과목이지만 저희 학과의 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 양성 사업, 즉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러닝 강의로 형태로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정규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꼭 여러분들이 심화 학습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일본에 관한 지식을 더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의 수업에 여러분의 지식을 더욱더 넓히기 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본 강의는 인터넷이라든지 즉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런 것이 좀 필요했다. 일본의 역사가, 일본의 변천이 어떻게 됐을까? 에 관심이 가졌던 분들도 계셨고요. 옛날 일본 말은 어떠했을까?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학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시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즉 일본어는 상대라든지 조다이라고 하죠. 해안시대, 중고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근세시대, 근현대를 거치면서 뭐 사상도 변했고 문학사상도 변했고 여러 가지가 배웠다는 걸 배웠지만은 말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들은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상대시대, 뭐 나라시대라고 하죠. 일본어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겐지 모노가다리로 대표하는 중고문학으로 대표하는 해안시대의 일본어는 어떠했을까? 중세시대 일본어는 어떠했을까? 근세시대 일본어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 싶고 또 그거로 인해서 오늘날 일본에 대한 확실한 역사와 변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리즈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번 강의는 그 첫 번째로서 겐다이고의 세이리스, 겐다이고 사카노보르, 여기는 사카노보르라는 표현을 썼지요. 현대어 성립, 현대어로부터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일본어, 현대어라는 일본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일본어는 주로 도쿄, 교츠고, 공통어라고 하죠.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자, 인류도 역사가 있고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역사가 있듯이 말도 역사가 있고 또 현대어의 일본어는 과거의 일본어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일본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 강의는 교과목의 개요 및 강의 내용을 보면은 본 강의에서는 나라시대, 지오다이에서 킨겐다이, 근현대 이르기까지의 일본어의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사를 바탕으로 각 시대별, 사건별 일본어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현대 일본어 성립의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근세, 중세, 중고시대 상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어의 변천을 개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이쇼 첫 장은 일본어, 니혼어로 레키시가라 나니오 마나부가, 일본어 역사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니쇼 제2장은 겐다이고 사카노보르, 현대어를
아까 큰 장의 이 강의의 큰 제목이기도 하죠. 현대어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보겠다. 현대어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법가랍니다. 도쿄고 노 세이리스. 예, 문법에서 본 동경어의 성립인데 문법은 여기서 되게 표현이 되겠죠. 어떤 어법이라든 이런 표현, 예, 효겐 표현으로부터 예, 우리가 여러분 표현 많이 공부하셨죠? 뭐 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표현에서부터 어떻게 도쿄어가 성립이 되는지. 다이산쇼는 예, 긴다이고에는 옹인 행가 이지 근대어로부터 말, 우리가 음은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소리의 변화가 주로 언어의 변화가 되겠죠. 예, 소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언어의 우리가 예, 뭐 문법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된다 그러지만 형식의 변화도 있지만은 그 형식에 따른 또는 예, 언어 습관에 따라서 소리가 우리 언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소리를 내서 예, 어떤 소리의 형태로서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음운이라든지 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음성은 예, 사람의 목소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음성의 소리를 내는데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리를 내는데도 규칙이 있고 예, 그러한 규칙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또 소리를 구별하는 규칙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소리는 우리가 알아듣고 어떤 소리는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오토상 알아듣겠죠. 그렇죠? 아버지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듣지만은 일본어를 모르신 분들은 오토상 못 알아듣겠을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왜 어떤 것은 알아듣고 어떤 건 못 알아듣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음은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랑과 파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음성어로 소리,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을 파롤, 순수한 소리가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들어가서 어떤 소리를 알아듣고 어떤 소리를 못 알아듣고 이건 그래서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면은 기역은 K음이 되겠고 니은 N음이 되겠고 디귿은 T음이 되겠고 리을은 R이나 L음이 되겠죠. 예, 그렇게 그런 것도 자음음소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셨을지 아시겠지만 일본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음과 모음, 음소의 개수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소리를 듣거나 말할 때 구별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에 있어서 음운의 변화, 즉 소리의 규칙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소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규칙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는 그것도 같이 한번 열심히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소리의 규칙의 변화 중에서 해안시대 이후의 음운사, 해안지다 이고의 오인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근대어로 오는 것의 음운 변화를 14세기 이고의 오인시, 14세기 이후의 음운사로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중세시대가 되겠습니다. 14세기가 되겠지만 중세시대가 되겠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언어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안시대하고 중세시대를 좀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1장 보겠습니다. 일본어의歴史から 何を学ぶか? 자, 일본어 역사로부터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까? 일본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古来学問の研究は古典を中心とした歴史的研究でありました. 옛날부터 학문 연구는 고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연구이었다. 여기 제가 한자 위에 후리가나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일본어 공부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연구를 했는데 즉 고전을 옛날 문헌들이죠. 문헌들을 보면서 공부했던 거죠. 그것이 주로 역사적 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텐어研究する前提として古典語
言語の歴史的研究が進められる. 고전을 연구하는 전제로서, 前提として 전제로서 古典語, 고전어, 옛날 말이죠. 言語の歴史的研究が進められる. 언어의 역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그것이 고전어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 연구도 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日本語の歴史的研究は学問研究における基本と言える. 그래서 일본어의 역사적 연구는 학문 연구의 기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학을 여러분들 보실 때도 뭐 고전 문학을 많이 공부하셨다. 그렇죠? 겐지 모노가타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케토리 모노가타리, 모노가타리를 공부하든지 와카를 공부하든지 다 고전이죠. 다 고전이고 고전 문학이 어떻게 보면 학문 연구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고전 문학을 또 공부하시려면 고전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 옛날은 일본어가 어땠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뭐 공자, 맹자, 사서, 삼경, 논어 같은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다 고전이죠. 그런 고전을 공부해서 과거 시험도 보고 또 그 과거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급제를 해서 벼슬에 나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선배들도 다 공부했던 게 어떻게 보면 공자, 맹자, 중국의 고전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국의 고전을 쓰여진 그런 중국의 옛날 언어에 대해서 중국어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가 고전 연구가 주게 됐고 그 고전 연구를 알기 위해서 또 언어의 역사적 연구가 학문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어를 읽지 못하면은 고전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루쿠 니혼고研究といえば古典を解釈する場においてなされる. 그게부터 일본어 연구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고전을 해석하고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고전을解釈する場においてなされる. 고전을 해석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러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학문이었다. 일본어 연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세기에おける 言語研究, 20세기 들어서의 언어 연구는 조금씩 변했다. 즉, 소슈를 よって 通じ的研究とともに教授的研究にも目が向けられるようになり、それ以来現代語の研究にも力が注がれるようになる. 소슈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자, 이분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언어학자, 철학자이면서 언어학자인데요. 구조주의 철학자라고 하고 구조주의 언어학자라고 합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현상을 하나의 구조화시켜서 자꾸 생각하는, 구조화시킨다는 것은 언어로 얘기하면은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문법이라는 결국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문법이 되는데요. 어법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주어가 어떻다, 수어가 어떻다, 뭐 이렇게 수식어가 어떻다. 언어의 구조죠. 뭐 주어가 오고 수식어가 오고 그다음에 뭐 수어가 오고 그 다음에 뭐 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고 통사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전에는 우리가 말을 그냥 쭉 하면은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했는데 구조주의 철학, 세상의 모든 현상을 어떤 구조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생기고 나서는 소슈르라는 학자는 언어를 구조화시켰습니다. 구조화시켜서 그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문법, 어법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자꾸 잘라봤습니다. 소실은 잘라서 구조화시켜서 본 거죠. 자, 그래서 소실은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즈지테키研究, 통시적인 연구, 역사의 흐름에 따른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 연구. 교지테키研究는 어느 한 시대를 잘라서 그 시대의 언어에 대한 연구. 뭐 현대어면 현대어, 중세어면 중세어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는 게 공시적인 연구고, 통시적인 연구는 언어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니혼고 헨센시 일본어 편천사도 즈지테키研究, 통시적인 연구가 되겠죠. 目が向けられるようになり、それ以来現代語の研究にも力が注がれるようになる. 그 이후에 현대어 연구에도
주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日本語において現代語研究が盛んになったのは日本経済の優勢、隆盛とともに日本語教育が叫ば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である. 일본에서의 현대어 연구가 그 앞에서는 대부분 다 고전어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성황을 이루게 된 것은 일본 경제, 일본 경제는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패전 후에 다시 부흥의 길을 가게 되고 1960년대 말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일본이 올라서게 되겠죠. 통계치로서 잘 아시겠지만은요. 자, 그런 경제 융성기와 함께 이제 일본어를 영어와 마찬가지로 좀 세계에서도 많이 쓰인 유형한 언어로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 교육에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어 교육, 일본어 학습을 하는 학습자들은 현대어를 일본어의 현대어 공통어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학습자를 위해서 또 현대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좀 현대 언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까 소시루에 구조화시켜서 그런 구조 시스템을 잘 학습자한테 인식시켜 줌으로써 잘 학습되게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어 연구에 좀 주력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現代語研究が遅れたのは日本人にとって母語である日本語をあえて研究する必要がなかったからである. 현대어 연구가 늦어진 것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자기 모인 일본어를 아예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それから그리고 나서 その研究はほぼ国語という教科、국어죠. という教科の教育に資するだけと見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 결국 그 현대어 연구라는 것은 그 국어, 일본인들한테 자신의 모인 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교과 교육에 이바지 한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そこに外国人に対する日本語教育という新たな局面が生じ、外国語に対する自国語の研究が必要になったのである. 거기에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일본어를 학습하게 되고,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대국이 되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본어가 모어가 아닌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한테 국어로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그러한 것이 이제 일본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교육은 외국인한테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국인은 국어 교육이 되겠죠. 새로운 국면이 생기게 되고 외국어에 대한 자국어 연구가 또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한 일본어 연구. 그렇죠? 그 다음, 言語の本質と言語の歴史, 언어의 본질과 언어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どの言語もそれは表面的には現代で話されてはいるが、その内実は今日に至るまでの多くの話し手によって担われてきたものである. 어떤 언어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현대어로 말은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 내실을 보면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하나시대 화자들에 의해서 담당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언어를 갖다가 표면적으로는 현대어에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화자들에 의해서 언어는 담당되어 왔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걸 잘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소시우르という랑그とパロル. 소시우르의 이유. 소시우르가 말하는 랑그.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언어와 파롤, 언의 관계에 대해 이해가
바로오르 코소가 겐고 니나tte 이루と 言える. 자, 랑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아듣고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소리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이 언어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랑그라고 하도 되고요. 근데 바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음성 언어, 소리가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음성,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파로를 얘기하죠. 그죠? 소리를 입에서 뱉게 되고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자꾸 변화하게 되고 그 파롤이야말로 언어의 담당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 규칙을 자꾸 생각하고 문법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인데요. 언어를 자꾸 구조화시키고 구조화된 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익히고 그것만 자꾸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의미적인 또 사전적인 의미라든지 근데 실제로는 파롤이라는 소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소리가 언어의 어떤 담당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現代 일본어という抽象的なものは実際には様々な方言これには共通語の東京方言も含まれるがそれによって具象化されています. 자, 현대 일본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 치유시오tek이나 뭐. 자, 현대 일본어가 뭡니까? 추상적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자, 현대 일본어, 현대 사회적인 일본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일본어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実際には 실제로는 여러 가지 호겐, 현대 일본어로 여러 가지 방언이 들어갑니다. 고레니와 교츠고의 공통어 표준어인 도쿄 호겐 포함되죠. 동경 방언도 포함되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구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대 일본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고 하는 거죠. 구상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 파로르와 온인であれ、語彙であれ、文法であれ、どれ一つとってもそれ以前の言語体系を引き継いでいないものは極めて少ない. 즉, 파로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든 간에 어휘든 간에 문법이라든 간에 어느 하나 쪽을 취해봐도 그 이전의 언어 체계를 잇고 있다는 겁니다. 파롤이 자꾸 변화가 오는데 느닷없이 현대 일본어의 새로운 파롤, 음성 언어가 생긴 게 아니라 전에부터, 과거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오면서 점점 계승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느닷없이 생긴 말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조금씩 변천해 왔다. 뭐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의 시대를 이어서 왔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고전어하고 현대어하고 조금 발음이 다른다든지 그렇죠? 하지만 의미는 같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新たな造語、新たな言い方が生じて言語が変化することも事実でありますが、その根底にはその言語の歴史が隠されているのである. 새로운 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그야말로 조라고 하는 것은 만들 조자죠. 만들어지는 거고 결합돼서 만들어지던 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새로운 말투가 생겨서 언어가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근저에는 그 언어의 역사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역사가 숨어져 있다. 日本語の共通語を例にとれば、その源流には江戸語があって、そして江戸語は上方語の影響を強く受けた関東方言であります. 일본어 공통어를 예를 들면은 표준어를 예를 들면 그 원류에는 genyu 원류입니다. 에도고, 에도라고 하는 것은 도쿄의 전신이 되겠죠. 도쿄의 전신이 뭐 간동말이 되겠죠, 그렇죠? 에도, 그렇죠? 에도 시대라고 근세 시대 아시죠? 에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도쿄의
도쿄의 전신, 도쿄의 옛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도쿄에는 황고도 원래 에도성이 있죠, 그렇죠? 에도성. 옛날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쇼군 무사의 막부가 있던 곳이 되겠죠, 그렇죠? 에도성이. 자, 지금은 이제 도쿄가 되지만은 도쿄 전신인 에도, 도쿄의 전신인 에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현대어 일부 표준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도고, 에도 말은 가미카타고, 가미카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됐지만 교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이 쪽에. 그전에는 왕이 교도에 계셨죠. 그래서 왕이 있는 것이 항상 표준어가 되겠죠. 그래서 교도가 교도의 말, 그렇죠? 교도의 말이 가미카타고. 그래서 이쪽을 좀 높이 불어서 상방, 가미카타라고 합니다. 가미카타라고.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관도 호겐, 관동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에도고가 에도 지방의 사투리지만 역시 표준어인 교도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받아서 그것이 결합되고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변화돼서 오늘날의 도쿄어로 표준어로서 공통어로서 정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에는 조도시 나이, 부정의 조동사 나이 많이 쓰신 거죠. 이까나이, 다베나이, 미나이 이런 것들 보실 때, 자 만요슈니 모 미에 上代東国方言の助動詞 나후に由来するもので、室町時代には関東で用いら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が、活用がなく、ないという修士形しかなかった。만요슈 잘 아시죠? 와카슈, 일본의 와카를 많이 실은 만요슈에도 나이는 보이고, 상대 나라 시대의 도국 호겐, 동국 방언, 즉 지금 도쿄에 있는 쪽이 동국이 되겠죠. 이쪽 방언의 조동사 나후에서 유래한다. 그런 것인데 무로마치 시대에는 관동에서 간도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활용이 없고 나이라고 하는 종지형밖에 없었다. 이게 나이입니다. 그런데 교의ように活用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は19世紀以降のことであり、それが江戸後において広まったのである。 오늘날과 같이 활용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에도고에 있어서 에도고에서 널리 퍼져서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활용이 없고 종지형만 있었던 거죠. 지금 나크, 나이, 나크테 이렇게 활용하지요. 그렇죠? 나게레바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만 그때는 없었다. 이것이 에도로 오면서 이렇게 생겼다. 즉 19세기부터 활용이 생겼다. 자, 古くから江戸語に定着していたぬ、ねとも活用するも用いられていたため 옛날부터 정착해 있던 나이 말고 부정의 조동사 누가 있죠? 아리마세누 할 때 누. 그렇죠? 이것도 부정입니다. 자, 부정의 조동사 누가 있었어요? 관사이 쪽에서도 온 거죠. 가미가타오에서 온 거죠. 그렇죠? 부정의 누가 되겠죠. 네라고도 하고요. 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케레바 나라나이, 나크테와 나라나이, 네바 나라나이, 네바 나라누などといった言い方が現代共通語にも併存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결국 나케레바 나라나이가 있고 나크테와 나라나이, 네바 나라나이. 이것은 네 하는 것은 누에서 왔겠죠, 그렇죠? 부정의 조동사 누, 옛날부터 쓰던 거, 네바 나라누 여기도 있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변해서 현대 일본어 공통어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쓰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歴史的な変遷にも目を向けることでより深い理解が得られる. 그래서 역사적인 변천에 눈을 돌림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現在は過去の切り離しては存在しない. 현재는 과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過去を引き継いで現在があり、そして未来がある. 과거를 계승해서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歴史研究の対象は今日では文字だけでなく様々な表象がその対象となる. 역사 연구의 대상은
오늘날에는 문자만이 아니라, 문자는 결국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텍스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 문자로 쓰여진 어떤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표상이 그 대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보이는 것들. 依然としてその中流を占めるのは文献による研究である。 여전히 그렇지만 그 주류를 점하는 것은 문헌에 의한 연구입니다. 過去に書かれた文献を解読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歴史的研究が多くの場合進められています。 과거에 쓰여진 문헌을 해독하시고 분석하고 그럼에 따라서 역사적인 연구가 많이 대부분의 경우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その場合、必要不可欠のものが、それが解読するコードである言語であります。 그 경우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 그것을 해독하는 코드로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코드예요. 그렇죠? 日本語の歴史的研究は単に古い言語体系を明らかにするのではなく、 일본어 역사적 연구는 단순히 오래된 언어 체계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니라 ある時代の文献を正しく解読するために基本的学問であります. 어떤 시대의 문헌을 바르게 해독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研究は決して日本語の古典文学の解読のためというのではなく、あらゆる日本研究、すなわち日本学の規範であります. 일본어 사연구는 결코 일본의 고전 문학을 해독하기 위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일본 연구, 모든 일본어 연구, 일본 연구가 되겠죠. 일본에 관한 모든 연구가 되겠습니다. 즉 일본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패러다임에서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인에対する日本語教育において日本語試験研究が最も有用であるのは漢字語、すなわち日本語の漢語を学習することである. 자, 한국인 학습자의 예를 들게 되면은 그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일본어사 연구가 참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어디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한자어를 공부할 때입니다. 즉 일본어의 한어, 한국어가 한자어인데요. 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라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한이 중국이니까요. 한이 중국입니다. 자, 모국어 지식이応用できるのは日本語の語彙のおよそ半分を占める漢語。それは漢字音によって発音されるものであるから、その漢字音を組織的に理解できる点にあるように思われる. 모의 지식이 응용할 될 수 있는 것은 일본어 어휘의 약 반을 차지한다고 하는 한자어, 한어가 되겠습니다. 중국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한자음, 중국의 한자음이죠. 그렇죠? 에 의해서 발음되기 때문에 그 한자음을 조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직적이라는 것은 좀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同じ漢字文化圏の中で日本漢字音は語音であれ、漢音であれ、中国音韻学を通して韓国漢字音と対照できることは、非漢字文化圏の日本語学習者より有利であり、恵まれた点であ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즉, 같은 한자 문화권, 우리가 이제 한자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권들이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저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자를 사용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모태가 되는 것은 중국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일본 한자음, 일본 한자음은 우리 한자들이 여러 가지 한자음, 그러니까 시대적에 따라서 시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음형이 있고 옛날보다 좀 새로운 음형, 아주 오래된 음형을 오음이라고 하고 그보다 좀 새로운 음형을 한음, 오음은 대개 5세기 정도의 중국에서 남방부의 음이 되겠고요. 한음은 수당시대, 대개 당나라 시대의 유학생들을 통해서 북방음, 중국이 땅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언이 많고
중국어 소리도 다 다르겠죠. 북방음 쪽이고 오음은 남방음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오래됐어요. 오음 쪽이. 오음 쪽이 오래됐고 한음은 되게 수당시대 음이 되겠습니다. 중국 음문학, 어떻든 이 오음이든 간에 한음이든 간에 중국 음문학을 통해서 한국 한자음을 대조할 수 있다는 것은 비한자 문화권 일본어 학습자보다는 아주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그러한 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한자하고 학습한다는 것이 일본 한자를. 뭐 중국 한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한중일 이 3국의 4국의 어떠한 간의 언어의 학습은 비교적 상당히 유리하고 그런 면에서 득을 많이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 역사 연구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사 연구의 중요성이라든지 역사 연구의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본어 변천사 공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학습에 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